안녕하세요. 남편의 과욕 때문에 숨통이 막혀 이혼을 해버린 40대 아줌마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좀 많았어요. 비슷한 수준, 비슷한 형편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급하게 말해보자면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야 잘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직접 실천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놈의 끼리끼리라는 말이 참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 안에 충분히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끼리끼리라도 다 같은 종족은 아니더군요. 제가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저와 남편이 끼리끼리였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집안 재력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나 참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이렇게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네요. 도대체 이혼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 거죠? 겪어보지 않아 몰라서 그러는데 차라리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 나은 걸까요? 아무튼 제가 화딱지 나는 사연 하나 써보고자 이렇게 찾아와 봤네요. 남은 응어리를 여기서나마 풀어보고 가려 합니다.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 말했다시피 저와 남편은 똑같이 중하층 형편의 비슷한 직종을 가진 채로 결혼을 한 사이예요. 남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쉽게 안 나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이랑 비슷한 계열의 일을 했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기도 했고 주어진 만큼만 하는 스타일이라 정해진 경제력 안에서 생활을 하려던 타입이었습니다. 스타일이 반대 같지만 제가 본 저와 남편의 공통점은 우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고 소득이 비슷한 데다가 똑같이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가난에 가난이 붙으면 완전 왕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제게 자기만 믿으라고 다른 사람 말이 뭐 중요하냐며 신의를 보여줘서 그걸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순수했고 사랑에 눈먼 둔치였네요. 저희는 역시나 돈을 모아봤자 티클 만한 수준이었기에 미래 신혼살림을 위해서 결혼식도 단촐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예식장이다 보니 하객 수도 눈에 익을 만큼 적었어요. 축하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그만큼 더 기쁘겠지만 저희는 더 행복할 앞날을 기리기로 하며 아쉬움을 달래었습니다. 이마저도 저와 남편이 공통적으로 가진 감정이라 서로 더 돈독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사실 혼전 임신을 하고서 배부르기 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사실 없는 형편의 아이를 얻는 건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민망하게도 한순간의 욕구에 눈이 멀어 대책 없이 아이를 가져버린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과 동시에 저희에게 찾아온 아이 소식은 저희가 가족이란 단어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신혼여행도 남편의 보필을 잔뜩 받고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해외는 저희에게 사치였고 가까운 제주도를 즐기고 돌아왔네요. 남편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축의금 정리를 했는데요. 짐 정리도 안 하고서 거실에 앉아 축의금 장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참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펜을 끄적이더니 갑자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제가 대신 남편 짐을 정리하다 말고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관심을 보였는데 글쎄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근데 너 인맥 관리 안 하냐? 축의금 액수가 왜 다 이 모양이야? 계좌에 들어온 액수도 째째하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거금 주는 친구도 하나 없대?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듣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거 있죠? 자기 하객수는 생각 안 하고 제 앞으로 들어온 돈만 보면서 고작 축의금 가지고 제 인성 문제를 논하는데 이거 저만 황당한가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축의금 액수가 거기서 거기였다고요. 저도 축의금 장부를 얼추 봤었기 때문에 신랑 측 축의금도 엉망인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저런 부연 설명하면서 당신 액수도 그리 안 많지 않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일부러 계좌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안 받은 거라면서 봉투에 있는 축의금은 자기 쪽 액수가 더 많다고 본인이 더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계좌에까지 받아서 합쳐졌으면 저보다 훨씬 많았을 액수라고 뜬금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얼탱이 없고 재수 없었지만 아이까지 생긴 우리 사정에 돈은 더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이 축의금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애써 이해를 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정도껏 이해해줬으면 남편도 적당한 선에서 저와 타협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의 돈 욕심은 혼인신고하고 나서 기세를 타더니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는 욕심에 부스터가 달린 것 마냥 과해졌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같이 힘보태서 빨리 모아야 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손주를 돌봐주겠다는 시모의 말대로 시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저랑 맞벌이를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그건 또 싫대요. 남의 손에 애를 맡기고 싶진 않다고 꼭 엄마의 품에서 아이를 키워야 건강하고 똑똑하게 큰다면서 저더러 전업주부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제게 갑자기 경력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멀쩡하게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 어머님께서 애 봐주신다는데 왜 그래야 돼? 내가 뭐 애 안 보겠다고 그랬어? 자기가 계속 돈돈거리니까 여태 그랬던 것처럼 같이 벌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젠 안 된다고. 그땐 우리가 둘만 있을 때였고 지금은 애가 생겼잖아.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도 부모 손이 아닌 다른 사람 손 타면 애들이 커서 그때 받은 영향이 다 드러난다더라. 그냥 일 관둬. 내가 야근 늘리면 돼. 아직 아이가 1살 배기일 뿐인데 저희는 그때부터 벌써 서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다퉜습니다. 제 경력 단절 문제로 남편과 일주일 정도를 씨름하다 보니 제가 더는 지쳐서 못하겠더라고요. 애까지 보는 입장인데 남편이랑 같은 주제로 말씨름하는 게 체력 소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남편 뜻대로 사표를 내버렸죠. 남편 고집이 너무 세니까 시모도 고개를 내줬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주부로 있었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아이 육아에만 신경 쓰는 퇴근이라고는 일절 없는 집 요정이 되었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슬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편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아이 교육에도 욕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유치원 때까진 애 교육관에 터치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아주 선생님 납신 것처럼 애헴거리더군요. 과외며 학원이며 조그마한 애한테 이것저것 많이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아이도 힘에 부치지만 당연히 혼자 벌이하는 남편도 돈 대주느라 힘에 부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퇴근할 때마다 표정이 점점 썩어가더니 나중엔 애가 애교 부리면서 들러붙어도 귀찮아하기만 하고 기절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까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내조를 더 잘하려고 했고 애가 남편을 성가시게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게 다시 일을 구하라고 통보하는 남편의 요구는 정말 당혹스럽더군요. 제가 무슨 슈퍼맘도 아니고 일을 구하라고 하면 뚝딱 바로 취직이 되는 사람인가요? 제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을 넘어섰던 때였습니다. 경제 판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데 무려 8여 년을 경력 단절로 살던 저한테 다짜고짜 일을 하라뇨. 물론 일은 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그리 단번에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제 나이의 취업이 더 쉽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일을 알아보겠다고 제안을 수락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구직하는 기간조차 못 견디고 구직 시작한 지 1달 만에 취직도 하나 못하냐고 저의 능력을 개무시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남편이 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드니까 결국 짜증이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학원을 줄이라고. 학원비 나가는 것만 줄여도 우리 생활비 반은 더 들어와. 네가 진작에 취직했으면 문제 없었을 일이야. 부모로서 애 학원 그만두게 하고 싶냐? 그러게. 평소에 좀 취업 잘 되는 걸로 자격증 하나 따놨으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멍청한 것들은 거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멍청? 말 다 했어? 당신은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당신 원하면 그대로 뿅! 다 되는 마법사인 줄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당신 혼자 애 키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당신이 돈 들여주는 건 고마워. 근데 그것 말고는 뭐 해준 것 있어? 우리 애 내가 다 키웠어. 언제는 나더러 전업주부하라고 난리더니 이제 와선 일을 하라고? 그래서 네가 애를 잘 보기나 했어? 애가 공부 게을리하고 매일 놀려고만 하던데 이게 네가 떵떵거리던 결과물이냐? 아휴, 돈 벌어다 주면 뭐하니. 집구석은 이렇게 답답하게 돌아가는데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려?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뛰던가. 머리 나쁘면 몸이라도 고생해야지. 저야말로 남편과 대화만 하면 가슴 중앙이 갑갑한 게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애가 할 일을 미루고 놀고만 싶어 하는 이유도 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아이라고 그 기준이 없겠습니까? 저희 애가 자기 역량보다 너무 과한 교육을 받는 탓에 스트레스가 늘어서 더 학원 공부에 손을 떼는 거였어요. 남편은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서 받는 피로함을 잔뜩 받아서는 저한테 우수수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한 지 2개월 차였는데 경력 단절 주부를 뽑아주는 곳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아예 전화 연락도 안 오는 것 보니까 지원서부터 떨어지는 게 분명했어요. 저도 충분히 답답한데 지켜보는 남편은 제가 아주 한심해 죽겠나 봅니다. 당신 대학 친구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친구 인맥 중에 당신한테 자금 도움이라도 줄 만한 사람 없냐?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한 지가 언젠데 그 친구는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왔어. 그 전부터 이미 연락 끊긴 사이라서 갑자기 연락하는 것도 웃기고. 저것 봐. 그런 식으로 인맥 관리하니까 네가 결혼 축하도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같은 과 나왔다면서 그 친구는 대기업 다니고 당신은 겨우 잡일하다가 시집와서 살이나 찌고. 뭐라고? 말이 왜 그따위야? 기가 막혀서. 그러는 당신도 나처럼 거지꼴로 결혼한 주제에 왜 자꾸 나를 평가 못해서 안달인데? 재벌이나 되면 또 몰라. 자기도 산거지 주제. 골골거리는 중고차 타면서 뭘 그렇게 벤츠 타는 척 콧대를 세운대? 뭐야?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어. 아, 그림의 떡일 뿐이려나? 하긴 돈 많은 남자가 당신같이 촌티나는 여자를 눈에 담을 리가 없겠지. 저희는 이제 서로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고함이 오갈 정도로 상대에게 질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입씨름이 오가니 어떤 날에는 애가 나서서 우리 사이를 파고들기도 하고 일부러 저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멀리서 부르기도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네요. 아이의 눈물겨운 마음도 몰라주고 못된 부모였던 저희는 당시 서로에게 쌓인 원망밖에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든 말든 툭하면 저를 갖고 다른 잘나가는 여자들이랑 비교까지 했어요. 한동안은 그놈의 대기업 다니는 친구에게만 주야장천 짓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 처가댁이 잘 사네, 누구는 아내가 똑똑해서 재테크로 몇 억을 버네 등등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오는 건지 그런 집안이 부럽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그딴 술주정을 듣는 것도 꽤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과하게 취해서 온 날이면 몰래 몇 대 패기도 했어요. 일부러 남편 옮겨주는 척하면서 몇 번을 밟고 귀싸대기 날리고 코를 비틀어버리기도 했죠. 아니, 들을수록 웃기잖아요. 자기는 결혼 전이나 후나 고작 연봉 몇십만 원 오른 게 다면서 저한테만 과한 요구를 바라니까 완전 진짜 재수없지 않습니까? 머리통을 안 후려치곤 못 베긴다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부 때문에 아이 교육에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 크는데 문제 없도록 사방팔방 일자리를 찾으러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체면이고 뭐고 정말로 취업이 절실해서 오랜만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같이 강의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막 안 친한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조심스럽게 알린 제 사정을 듣고선 흔쾌히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의외였어요. 보통은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연락한 것만으로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저를 대학 동기였다는 이유만으로 반겨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내 동생이 플로리스트 하거든. 그게 생각보다 여기저기 쓰일 때가 많은 자격증이더라고. 동생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내일 한번 찾아가 봐. 주부인 제가 바로 사무직에 뛰어드는 건 어렵다고 배려해준 친구 덕분에 저는 친구 동생네 꽃집에서 꽃꽂이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 동생도 제게 미리 실습하면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요즘은 호텔에서도 플로리스트를 고정 직원으로 뽑는다면서 자격증 따서 호텔로 취직해보라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랑 친구 동생 덕분에 적당한 수익을 받으며 일을 배우게 되었고 정말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친구랑 친구 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막노동하면서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고생하며 늙어갔을 겁니다. 제가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기 시작하니 남편도 불같은 성격을 좀 죽이고 잠잠하게 굴었어요. 전업주부 시절 때보단 그래도 싸울 일을 굳이 만들지 않고 먼저 한 발 물러나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부 싸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횟수만 줄었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딴 게 전부 친구랑 친구 동생 덕분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얻었으면 보답을 하는 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남편의 등살로부터 구제해준 둘에게 너무 고마워서 저는 제 친구랑 친구 동생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오지 못했고 친구 동생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거하게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던 남편이 하필 그날 일찍 퇴근해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아가씨가 같이 인사를 나온 걸 보곤 피로에 절어있던 얼굴을 어색하게 펴면서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 동생을 남편한테 정식으로 소개를 해줬더니 남편이 금세 아가씨에게 호의를 보이더군요. 우리 와이프 구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네요. 꽃집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참 미인이세요. 남편의 친절한 모습을 결혼 초에 보고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남편한테 저런 모습도 있었는데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상냥한 남편이 불쾌했다기보단 어이없었을 뿐이었죠. 제게는 친구 동생이 귀인이나 다름없었기에 밉게 보일 리 없었고 남편한테 정뗀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제 불만의 화살은 남편을 향할 수밖에요. 저희는 제 아이까지 같이 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었습니다. 귀인이나 다름없는 손님이 있어서 그런지 간만에 저희 분위기 좋은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웃기도 참 많이 웃었던 날입니다. 원래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 뒤에 바짝 붙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행복을 느껴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 불행이 제게 큰 의미를 준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플로리스트가 된 저는 친구 동생에게 감사 선물을 표시하고 정말로 호텔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취직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야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너무 일 강도를 높여 하는 남편이 걱정돼서 쉬엄쉬엄 하라고 야근에 대해 언급해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애가 점점 더 자라니까 돈도 그만큼 많이 들 거라고
맞벌이 시작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지 않겠냐며 오랜만에 또 돈 욕심으로 불타올라 있었어요. 남편 돈 욕심이야 신혼 초 때부터 꾸준히 봐와서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다들 불행이란 것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닥쳐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순간순간을 방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바로 경계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살다가 바로 옆 사람에게 제대로 호구 잡혔던 인간 중 하나이네요. 한날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퇴근하고 만날 수 있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일에 연락이 온 거라서 좀 곤란했습니다. 집에 애가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남편한테 사전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특히 유부녀는 시간 약속을 자유롭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난처했더니 친구가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길래 할 수 없이 퇴근하고 만났습니다. 호텔 주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도 표정을 굳히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앉자마자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초음파 사진이었고 그걸 본 저는 처음에 친구가 혼전 임신을 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먹고 맙니다. 미안해. 내 동생이 이런 애가 아닌데 네 남편이랑 사고를 쳤나 봐. 보다시피 그 아이 내 동생이랑 네 남편이 바람나서 저지른 일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내 남편이 돈에 미치긴 했어도 지금껏 여자 쪽에는 눈도 안 돌린 사람이야.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놀랐어. 동생한테 크게 나무라기도 했고. 그런데도 동생은 차마 애를 지우긴 싫나 봐. 네 남편이랑 이미 얘기 끝내서 둘이 키우기로 했다는데 남편한테 들은 거 없어? 제 남편과 친구 동생이 바람이 났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임신까지 했다네요. 심지어 둘이서 그 애를 키우겠다고 한 사실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이 친구한테 들었다는 것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친구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동생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친언니로서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친구 또한 저처럼 심장이 떨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 친구의 표정은 태연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마치 남편과 자기 동생을 갈라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넌 이걸 나한테 말해주는 이유가 뭔데? 나더러 네 동생 소송하라는 거니? 아니면 나더러 남편 포기하고 네 동생한테 넘기라는 거야? 진정해. 이런 상황 밖으로 소문나면 누구든 좋을 것 없잖아. 내 말은 최대한 시끄럽게 해결하지 말자는 거야. 내 동생한테 따질 거 있으면 앞으로 나 불러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네 커리어도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 그걸 따지는 게 정상인 거니? 내 남편도 미친 짓 했지만 네 동생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적어도 내 앞에 네 동생을 같이 데려왔어야지. 나한테 사과를 시키는 게 언니로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원하는 게 사과야? 그거면 돼? 그럼 네가 순순히 이혼해 줄래? 그렇다면 나도 너 시간 되는 날 맞춰서 용서 빌러 데려올게. 친구가 얼마나 뻔뻔하게 나왔으면 제가 여태까지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기억을 하겠어요. 분명 떳떳한 입장이 아닐 텐데 친구가 너무 침착하고 태평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잘못된 입장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조차도 제겐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살아생전 가장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불륜이라. 그러고 보니 왜 그 방법이 있나 생각도 못했네요. 그 친구네가 넉넉한 편이라는 건 대학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친구도 대기업으로 수익이 좋고 동생네 매출도 상당하니까 친정되는 집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 겁니다. 그러니 지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눈이 도는 건 100번 양보해서 당연했겠네요. 제 남편이 돈에 미친 사람이라서 돈에만 목맬 줄 알았어요.
여자 집안을 이용해서 살림필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이 그 정도로 막장짓은 하지 않겠지라는 신뢰가 은연중에 있었나 봅니다. 바보 같게도 말이죠. 그렇게 부자인 처갓집 부러워하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랑 저를 비교하더니 딱 그런 처가를 알아보고 불륜을 저질렀네요. 남편의 속내가 너무 시커멓게 잘 보여서 화가 나 미치겠더군요. 고작 돈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배반한 셈이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버려진 느낌을 도통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남편은 외박까지 했어요. 아마 친구가 남편한테 제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언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없는 그 새벽에 저는 모든 게 저를 돌아선 것 마냥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앞날이 너무 막막했고 무서웠습니다. 돈돈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핏줄 세어가며 싸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 버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깟 돈 때문에 가족을 등질 수가 있나요? 토끼 같은 우리 새끼를 버릴 수가 있죠? 제 인생의 전부인 존재는 우리 딸 하나뿐이었지만 이 전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건 남편인데 그런 사람의 배신은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었을 만큼 미워했어도 우리 딸의 아빠라는 생각에 이혼까진 염두해 본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이 가정 하나 지키겠다고 마지막 남은 예의를 붙들고 있었네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일깨워준 사람 덕분에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의 존재였고 그저 엄마가 슬픈 게 싫다고 위로해주는 우리 딸애를 보고서 다시 기운을 차릴 의지를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마음먹었고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망가뜨릴 각오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지난번 제게 주고 갔던 초음파 사진을 챙겨서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시댁을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손주를 데리고 연락 없이 찾아온 저를 시부모가 순수하게 반겨주었는데요. 내내 제 표정이 좋지 않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는 없는 살림에 시집 와준 제게 항상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돈 욕심이 많아서 시부모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었는데 제가 생활비나 월급을 아껴서 시부모 생신날 한 번씩 용돈을 드리고 했거든요. 제 마음을 갸륵하게 여겼던 시부모는 저를 자기 아들만큼이나 좋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에게 남편과의 결별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웠지만 제가 이미 딸이랑 저만 생각하기로 각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사리 입을 떼서 시부모에게 이혼 소송 의사를 밝혔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시부모의 반응은 그렇잖아도 절벽 끝에 서 있던 저를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시부모는 자기 아들에 대해 실망을 하기보단 제게 대신해서 사죄하는 방법을 택했고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결국 결론은 아들 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나름 살 길을 찾다 보니 그런 만행을 저질렀나 보네. 죽어라 노력해도 우리 집 가세가 안 일어나니 돈 많은 처가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을 텐데 있는 처가라곤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어미야, 착한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우리 아들 그간 이쪽 저쪽 지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니. 네가 이혼만 해주면 우리가 너한테 돈 좀 떼줄게. 어머님, 불륜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저를 앉혀두고 하실 말씀이세요? 어쩔 수 없이 남편 편드는 건 부모 자식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저더러 용서해달란 소린 하지 마셔야죠. 저랑 남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남편을 나무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가 다 미안하구나. 다 잘못했어. 그러니 그냥 이혼 좀 해주거라. 우리도 남은 생 새 사돈 도움받아서 기 펴고 살 생각하니 차마 어미 널 붙잡기가 싫은데 어쩌겠니. 어차피 우리 아들은 너한테 마음 떴다. 껍데기 안고 사는 건 너도 실증 날 거 아니냐.
아들 말 들어보니까 친구 도움받아 겨우 취직했담서. 먹고 살 길 마련해준 빚 갚는다 치고 눈 감아줘. 어이없지 않나요? 시부모는 자기들의 형편없는 자존심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도리어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고 양심이 없는 걸까요? 분명 저는 가만히 있다 봉변당한 사람인데 누구한테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 사람 하나 매도하는 거 일도 아니겠어요? 다들 나쁜 일에 이렇게 쿵짝이 잘 맞으니 당하는 사람들이 뼈도 못 추리고 절망하나 봐요. 역시나 시가에는 잘해봤자 본전이거나 손해일 뿐인 듯 합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부모한테 효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자기 아들한테 외면받는 시부모가 불쌍해서 대신 챙겨줬던 것뿐인데 결국 돌아오는 마음은 불륜녀한테 남편을 보내주라는 결론뿐이네요. 온갖 가여운 멘트를 남발하면서 남편의 불륜을 감싸주는 시부모에게 기가 막혀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했고 시부모는 부잣집 사돈을 얻을 수 있다면 흔쾌히 소송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가에 찾아간 걸 시부모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지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불같이 화만 내던 남편이 이번에는 의외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한 건 아나 보네 싶어서 뭐라고 짓거리나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무릎 꿇고 빈다는 소리가 겨우 합의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잠시나마 남편의 변명을 기대했던 제가 한심하네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남편조차도 제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나 가진 것 없는 집안 자식인 거 알잖아. 안 그래도 형편없는 남자인데 소송까지 당하면 윤진이 집안에서 나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이 집 명의도 당신 단독 명의로 다 바꿔줄게.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당신 다 가져. 그러니까 제발 나 몸만 건사하게 조용히 보내주라. 이젠 실망할 것도 없다. 당신은 살면서 나한테 내도록 돈 뽑아 먹을 생각만 하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목적이었나 봐? 그래, 어디 등배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래봤자 불륜 가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한 약속이나 똑바로 지켜. 네가 분명 네 입으로 몸뚱아리만 나가겠다고 했다. 당장 각서 쓰고 지장 찍고 부동산 명의 나한테 다 돌려놓고 바로 꺼져. 그날로 남편은 제 말대로 자차까지 제 명의로 돌려놓고 저한테 합의 이혼을 받아내 저의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남편 보내고 나니 같이 산 수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날아간 게 뼈아프게 느껴지더군요. 구멍난 가슴에 바람이 숭숭 들어서 한동안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놈이란 거 알았던지라 하루 지나고 나니 역시 이혼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짐은 필요 없다고 빼다 버려도 좋다길래 시가로 보내려고 정리 중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상간녀 소송하지 말란 조건은 내걸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하면서 제가 재산을 다 몰수해온지라 어찌 보면 이득 본 이혼을 했는데도 상간녀 소송은 해야겠는 거 있죠. 잘못을 모르는 건 남편도 시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상간녀 집안도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 처음이 쉬우면 그 다음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받은 은혜를 완벽하게 갚아주지 못해 좀 찝찝했는데 이렇게 잘잘못을 가르치는 참교육으로 보답을 한다면 친구랑 친구 동생한테 큰 배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았죠. 뒤이어 날라오는 알림을 확인했더니 글쎄 엄청난 쌍욕의 문자가 날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륜에 떳떳한 척 하더니 소송 때문에 생기는 빨간 줄은 겁이 났나 보네요. 심지어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친구 것도 안 받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난날 뻔뻔했던 표정이 너무 재수없었던지라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친구는 저를 어이없는 이유로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 여식 같은 년이
내가 너한테 일자리까지 구해주고 경력 만들어줬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니까지 것도 동기라고 반갑고 불쌍해서 호의 좀 베풀었더니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줄은 몰랐네. 결국 고소를 했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는 줄 알아? 그땐 내가 널 잘 몰랐지. 네 동생이 남의 뒤통수를 이리 무섭게 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너랑 처음부터 친구 안 했어.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다고 했니? 그 말은 네 입으로 네 동생이 쓰레기라서 사고친 걸 왜 너한테 갚아주냐? 그걸 따지고 싶은 거야? 넌 선의만 베풀었으니 동생 문제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거니? 말 좀 똑바로 해봐. 대기업 다니는 년이 문장 구사력이 왜 이렇게 딸려? 진짜 돌았구나. 비렁뱅이 주제에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뒤 좀 봐줬으면 눈치껏 기었어야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가서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린 친구는 정말로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상간녀인지 남편인지 친구한테 집 주소를 알려주었겠죠. 다 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무작정 내려치는 수준이 벌써부터 저급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딸애를 방으로 피신시킨 후 대문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넘어뜨리더군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잡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허우적거리기만 하다가 겨우 친구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까부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동네 잡일하는 너네 아빠랑 달리 우리 아빠는 무려 2급 공무원이야. 우리 아빠한테 말만 하면 찌꺼기 같은 너네 부모님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 까불 사람한테 까불어야지. 알았으면 당장 고소 취하해. 무릎 꿇고 고개에 쳐박아야 되는 입장이면서 돈 있고 빽 있다고 기세등등하게 나서는 친구 꼴이 같은 어른으로서 무척 쪽팔리더군요. 어쩜 전 남편과 다를 게 없는 건지 보니까 끼리끼리 잘 어울린 듯 싶었어요. 저는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빗자루를 뽑아다가 친구의 다리를 냅다 쳤습니다. 중심 흔들려 쓰러지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서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아,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보구나. 집에 돈이 많으니까 온갖 쓰레기짓 다 저지르고 다녀도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럼 그렇지. 집안 자체가 저급한 문화를 가졌으니 불륜 정도야 누워서 침 뱉기 수준이겠지. 그런데 어쩌냐? 너는 방금 네 입으로 네 약점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야. 나한테 너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준 셈이라고. 대기업은 무슨. 역시 멍청한 년이네.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내가 이 옷 세탁비도 물을 거야. 네 수준의 네 월급에 몇 년을 시달려야 갚을 수 있는 옷값이거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먹칠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살고 싶으면 당장 소송 취하라고. 너네 그 잘난 집에는 소송이 제일 약과일 텐데 진짜 취하해도 괜찮겠어? 소송 취하하면 그 다음에 네가 알려준 약점밖엔 답이 없는데. 너희 아빠 2급 공무원이랬지? 과연 네가 네 아빠 발목 잡는 짓을 해도 너희 아빠가 돈으로 해결을 해줄까?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서 너네 아빠 권위 무너뜨리는데 온갖 짓을 다 할 건데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서 고작 소송 가지고 이 난리니? 자기 아빠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친구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백은 아빠가 다인데 그걸 망가뜨리겠다고 한 거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망각한 모양입니다. 고작 거지 나부랭이 말에 내가 쫄기라도 할 것 같아? 우리 아빠를 걸고 넘어지시겠다. 그럼 너네 부모님은 무사할 것 같니? 누가 누구더러 멍청하다 지랄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어련하시겠어. 불륜이 뭐 자랑이라고 동네 떠나가라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마음 먹을 수 있는 짓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원래 내려갈 곳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아빠뿐만 아니라 너랑 네 동생 인생까지 제대로 밟아버리는 수가 있어. 그런데도 나한테 고개 쳐박을 용기가 안 나니? 나 정말로 너네 아빠 찾아갈 건데? 제 말에 더는 대꾸하지 못하던 친구는 결국 제게 선을 제대로 넘었는데요. 자기 성질을 주체 못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누가 버려놓은 아이스 커피를 주워다가 제 얼굴에 뿌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와, 사람이 속에 화가 부글부글 차오르면 몸을 주체 못한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도리어 커피를 처맞아도 마땅할 상간녀 언니한테 제가 당했으니 그 분노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게 상식적인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모자라 친구가 끝내 스스로 매벌집까지 해버렸는데요. 네가 왜 부모를 언급해도 꿈쩍 안 하는지 알겠네. 너한테 딸이 하나 있다고 했지? 보니까 나온다고 어디 꽁꽁 숨겨놓은 것 같은데 딸내미는 아니? 네가 산 거지라서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친구가 다짜고짜 제 딸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제 이성의 끈은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신발장에 버려졌던 빗자루를 다시 들고서 쫓아가 친구를 덮쳤어요. 제 딸한테 이 더러운 년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눈도 못 뜨도록 신명나게 혼내주었어요. 내 딸 건드리는 순간 너네 집안은 그대로 황천길 직행인 줄 알아. 조용하게 소송 걸어주려고 했더니 네 성질머리 때문에 안 되겠다. 똑똑히 기억해. 너네 집안 얼굴에 먹칠한 건 난년으로 태어난 너랑 네 동생 때문이라는 걸. 저는 그대로 친구를 내몰아 현관문 밖으로 쫓아버렸고 빗자루를 내던지며 꺼지라고 소리친 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구 사이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고 얘도 더 이상 저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 저도 기회와 경고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될 것 같더군요. 괜히 어설픈 자비를 베풀었다가 저만 등신 호구가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모든 연락을 수신 차단해버렸고 플로리스트 상간녀가 강사로 일하는 꽃집에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확 뿌려버렸어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쳐다보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짓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단지 뿌린 지 이틀 만에 상간녀가 꽃집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문 닫고 숨는다고 불륜이 어디 손쉽게 숨길 수 있는 수치인가요? 유리문에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메모를 비켜가며 보기 좋게 전단지를 도배하고 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규모 큰 맘카페에도 상간녀와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전부 올려버렸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수십 개가 떠오르는데 전부 욕밖에 없더라고요. 저 대신해서 신박하게 욕을 퍼부어 주시는 맘들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 줄 아시나요? 그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 전남편과 상간녀 스토리가 웬만큼 퍼졌는데 그게 상간녀 아빠한테까지 결국 영향을 끼쳤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맘카페 댓글에 상간녀가 어디 관리청장 딸이라고 소문이 퍼져서 상간녀 아빠 건의에 정말로 위협이 가해진 것 같았어요. 그 뒷일은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리고 진짜 답없는 사건이 하나 더 들려왔는데요. 전 남편은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맨몸으로 친히 불륜녀 집안에 들어간 주제에 감히 부잣집 친정 두고서 또 다른 여자를 안아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간녀가 억울하다고 전 남편 약점 좀 알려달라고 저희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었어요. 굳이 제가 답장을 안 해도 이미 전 남편의 약점을 알지 않을까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전 남편은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것이니 돈줄 끊는 것만으로도 큰 복수가 될 겁니다. 역시나 상간녀도 그럴 거라 싶었는지 결혼 생활 1년도 못 버티고 이혼 소송으로 전 남편과 전 남편 집안에게 빚더미를 안겨주었다네요. 그리곤 우편으로 제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문을 써줬는데 그마저도 무시해버렸어요. 자기가 그 불행을 겪어보고 사과를 하는 건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 남편이랑 시간은 손가락 쪽쪽 빠는 신세를 면치 못했겠네요. 그러게 얌전히 본인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알거지는 면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적당선을 지키며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동물인데 어쩜 그리도 짐승이길 자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위자료도 받아 살림이 좀 편해졌고요.
뜻하지 않게 화제거리로 인기를 얻어 맘카페에서 운영자로 직위가 올라갔어요. 운영자들한테는 육아 관련 광고나 협찬이 들어와서 딸아이한테 도움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선 이혼이 흠도 아니고 미혼모도 흠이 아니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개성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제게 떨어진 재산으로 저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피땀 흘려 키울 겁니다. 욕심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딸의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 거예요. 모두가 돈벼락 맞기를 바라지만 내 수중에 과분한 욕심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란 게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만 사람의 전두엽을 조종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제게 떨어질 악재는 이걸로 끝이었으면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시원하게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주부로 제 나이 30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의 단맛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이니 집안 싸움이니 돈 문제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난무하는 이곳에 제 이야기는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전에 없던 이야기라 재미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제 생활과 현실에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이 과정을 겪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남편이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했을 때 딱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같이 과제도 하고 MT에 가서 술자리 강요를 받을 때 남편이 도와주기로 하고 그러다가 정분이 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대학교 CC가 되었는데 사귀면서도 천생연분이라 느꼈던 저희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웃으면서 최장수 커플이라고 이러다가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저희를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천년만년 사귀다 보면 결혼도 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둘 다 전혀 없었기에 웃으면서 넘어갔죠. 서로 반쪽이 아님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잘 맞아도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서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정말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서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오랜 시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머리핀 같은 걸 사면 옆에서 우리 동생도 좋아할 것 같다면서 하나 더 사기도 하고 제가 뭔가 아기자기한 걸 하고 오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동생이 이런 걸 모으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 괜히 동생 사다 준다고 하나 더 포장해서 집으로 가기도 했고요. 물론 자주 그러진 않았어요. 저랑 오래 만나는 내내 손에 꼽힐 정도로만 했죠. 마치 제가 동생의 존재를 까먹을 때쯤이면 한 번씩 동생의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었달까요? 그래서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했으면 저한테 일찌감치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10년을 알고 지낸 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는 서로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드디어 너무나도 궁금했던 여동생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동생이었어요. 어느 부분이 상상을 초월했냐면요. 제 나이가 30이고 남자친구의 나이가 33인데 시누이가 될 사람의 나이가 끽해봐야 고등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았거든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제 눈치를 슬쩍 살피는 시누이는 정말 어려도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17살이 됐어요 하는데, 그럼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시누이의 나이가 7살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꼬맹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솔직히 시누이라고 해서 걱정하긴 했거든요. 요즘 또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시누이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저는 외동딸이라서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 어릴 때부터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린 여동생 있어서 너무 좋겠다면서 남편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신우에게 나랑도 친자매처럼 지내자고 넉살 좋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해맑게 웃으면서 그래도 돼요? 하는데 너무너무 뽀샤시하고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진짜 제 친동생이었으면 하루 종일 품에 안고 뽀뽀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역시 어린 게 최고라는 말이 이래서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이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틈틈이 보이는 뭐랄까 불편하고 어색한 공기 아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빤히 관찰을 해보니까 남편한테 신우가 계속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 좋아요 하면서 존댓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원래 남매라는 게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티격태격하면서 자라오니 존댓말은 잘 안 하지 않나요? 신우가 꼬박꼬박 남편한테 예의를 차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남편한테 당신 혹시 어릴 때 신우 머리 쥐어박으면서 키웠어?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신우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세대 차이도 있다 보니까 자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야 뭐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죠. 막말로 남편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으면 저만한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래 만난 세월만큼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취향이라든지 재정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에 큰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모인 상황에 당연히 신우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너무 귀여운 게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인데 신우가 더 긴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알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물컵을 잘못 건드려서 쏟고 마른 거예요. 제가 후다닥 티슈를 꺼내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시모가 신우한테 너는 애가 칠칠 맞게 물을 쏟고 그러니? 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물을 좀 쏟을 수도 있지. 애한테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싶어서 시모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상치 못한 시모의 날선 반응에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한테도 저러는데 저한테는 저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시부가 신우 편을 들면서 시모한테 왜 애한테 자꾸 큰 소리를 내냐고 하더라고요. 애가 물을 좀 쏟은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지금 자기 앞에서 신우 편드는 거냐고 날석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남편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 시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헛기침을 하셨고 번뜩 정신을 차린 시모가 우물쭈물해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왜 그러시냐고 좋은 자리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시니까 시모도 죄송하다고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하는 게 잦아서 혼을 내면서 키웠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사과 같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뼈가 있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딸도 칠칠 맞은 면이 있는데
사부인 마음에 안 드실까봐 걱정이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화들짝 놀래면서 손사래를 막 치더라고요. 어우, 아니에요. 연애하는 거 오래 지켜봤는데 며느리가 너무 야물딱진 아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 칭찬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좀 풀어지셨는지 다시 너그러운 분위기가 잡혔어요. 그런 와중에도 신우는 고개도 못 들고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라고요. 마음이 다 짠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나도 물 자주 쏟는다고 하면서 이런 자리가 부담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저를 바라보는데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분위기 이상해지게 왜 이러냐고 밥이나 맛있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 잠깐을 빼고는 아주 유순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음식도 맛이 있었고 정갈했고 대접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단지 신우가 물을 쏟은 일이 많이 불편했는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신우 먹는 걸 자세히 보니까 반찬이 멀어서 그런가 싶어서 갈비찜을 집어다가 신우 앞접시에 놓아주니까 그제야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고 한창 많이 먹을 나이인데 고기 반찬이 멀어서 그랬구나 싶었죠. 죄다 어른들 앞에 고기 반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고기 좀 덜어서 놔달라고 우리 신우가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또 신우한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집애가 걸신이 들렀나 이러면서 고기만 먹으면 안 된다고 채소를 먹으라고 앞에 놓인 나물 반찬을 가리키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한테도 밥 먹는 걸로 딴죽을 거나 싶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찬 가지고 뭐라 하는 소리를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못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시부가 계속 시모한테 조용히 하라고 애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뭔가 그 가족 분위기가 자꾸 신우만 빼놓고 겉도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신우한테 눈이 가고 챙기고 싶게 되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넌지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우될 애가 기가 팍 죽은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이 결혼이 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애가 예쁨을 받아야 할 나이에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애를 구박하거나 혼내거나 할 사람도 아니라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인생을 함께 보낸 추억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신우를 잘 챙겨주면 괜찮지 않을까, 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포부도 있었고요. 결국 신우에 대한 찝찝함을 지우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했고 그래도 양가의 축복 아래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가 신우에게 줄 선물을 막 챙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안 그런 척해도 화장품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도 남을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세점에서 애들 쓰는 브랜드에서 스킨, 로션, 크림 같은 거랑 립글로스 2개 골라서 사왔습니다. 시댁에 방문해서 시부모님 드릴 선물도 드리고 신우에게 선물이라고 한보따리를 크게 들려주니까 시모가 대뜸 신우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이거 다 사달라고 했어? 언니한테? 이러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제가 사주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했죠. 근데 시모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네가 사달라 그랬지? 넌 정말 애가 왜 이러니? 하면서 신우 등짝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신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제가 사준 거라니까요. 신우가 부탁한 게 아니고요. 하니까 그제야 시모가 흠칫 놀래면서 손을 내리시더라고요. 저한테 변명이랍시고 애가 혹시나 부담 줬을까봐 그랬지 하시는데
아니, 자기 딸을 저렇게 막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너무 어이없었고요. 신우한테 이거 다 챙겨서 방에 들어가라고, 만약에 내가 사준 게 피부에 잘 안 맞으면 다른 걸로 선물해 주겠다고 꼭 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약간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제가 호의로 준비한 건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신우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도 뾰족하게 날선 말투로 저한테 예, 내가 오해를 했다고 하잖니? 하시는 겁니다. 신우 나이도 어린데 도대체 늦둥이를 낳아놓고서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부가 신우 편을 들어주는 것 같긴 했지만 직업이 의사라서 늘 일이 바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가 집에 없는 시간이 훨씬 길었고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남편은 방관자고 시모는 신우 구박하고 남편이 물론 시모가 돌을 지나치게 굴면 가운데서 말리긴 하는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에게 아주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 있죠? 세상 모든 어머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입덧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건 줄 몰랐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초연했는데 제가 겪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진짜 뱃멀미 하는 것처럼 뒤집어졌는데 제가 유난스럽게 입덧을 하기도 했지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놀러를 갔는데 현관 입구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것도 없어서 대충 샤워기로 물 청소를 하고는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입덧을 심하게 하는 걸 가족들 전부 알고 있었기에 제가 쉬는 걸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신우를 부르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가 물 청소하고 나왔어요. 죄송해요. 하니까 저한테 시모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러냐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얘 시키면 되는데 왜 그걸 임신한 네가 하고 있니?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 시키면 되는데라니.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네?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가 엄청 익숙하다는 듯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를 드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무슨 힘이 있었는지 신우한테 달려가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신우, 내가 했어. 청소 안 해도 돼. 아니면 내가 할게. 제발 나와봐. 하면서 애원을 했죠. 너무 부끄럽잖아요. 토는 제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미 물 청소까지 다 했는데 왜 신우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건지.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탁 막아서더니 임신했는데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소파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고 푹 쉬고 있어 하는데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진짜 신우한테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안절부절 난리가 난 상태에서 신우가 청소를 끝냈는지 땀이 범벅이 되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신우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겸연쩍게 웃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용돈을 주니까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하는데 제가 안 받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했죠.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니까 애가 또 말갛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애를 왜 자꾸 구박을 하는지 싶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한편으로는 짠하고 걸리더라고요. 어영부영 시댁에서 밥까지 먹고, 물론 저는 거의 먹지 못해서 오렌지 주스만 마셨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늦둥이 동생 예뻐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이렇게 애를 구박하는 거냐고 했어요. 시모가 아까 화장실 청소시킬 때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러는 겁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어린 딸한테 구박과 핍박을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거야말로 아이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른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신우를 동네 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느껴져서 남편한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 동생인데 어떻게 그 어린 동생 편을 들어줄 생각도 없이 저런 말을 하나 싶었죠. 저는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신우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겠다고요. 뱃속에 아이 성별이 나올 때쯤 저는 입덧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입덧이 끝이 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먹고 싶은 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상큼한 귤이 당기질 않나, 달달한 멜론이 생각나지 않나, 제철 과일이 아닌 것들이 자꾸만 먹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야밤에 야식이 당길 때는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운 것만 찾게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닭발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날이었는데 남편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고 시부모도 때마침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우, 혹시 닭발 좋아해? 하니까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콤하고 달콤한 그 국물에 주먹밥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시험 기간이라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유명한 닭발 맛집에 들러서 포장을 했고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우랑 나눠 먹으려고 한 거죠. 집에 아무도 없겠다. 저녁으로 닭발 먹으면 딱이겠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닭발 포장해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신우가 무척 놀란 얼굴을 하면서도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닭발을 뜯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닭발을 포장해가지 않았으면 우리 신우는 뭘 먹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별거 아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우물쭈물해하면서 그냥 집에서 밥 해 먹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뭐라도 해놓고 갔나, 안 먹으면 혼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해주시고 갔는데 신우 고기 좋아한다며 고기 반찬 있는 거 아니야?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그냥 집에 김치 있으니까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으려고 한 거예요. 순간 진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애한테 김치 반찬 덜렁 하나가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한창 잘 먹을 나이에 맛있는 게 뭔지 다 알고 있는 입맛일 텐데 거기다가 공부하려면 속이 얼마나 든든해야겠어요.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으려고 했다니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신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돈 많이 번다고 일부러 더 밝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또 씩 웃는데 너무 예쁜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봐도 차별의 구박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당하는 애는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익숙하게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나와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나마 의지할 오빠마저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오빠라고 편을 내내 들어주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요. 시부가 병원 일로 바쁜 걸 뻔히 아니까 시모랑 둘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일 텐데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앞에 사돈어른이 있는 데서도 신우를 대놓고 구박했던 시모가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돌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신우에게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좀 잘하느냐? 학교 생활은 어떠하냐? 나중에 대학 가면 뭘 전공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는 공부를 꽤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학원은 어디 다니고 있냐고 요즘은 선행학습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놀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신우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이야,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그런 타입이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보내주질 않아서 못 다니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진짜 하루에 몇 번이나 머리가 띵한 건지 왜 안 보내주는 거냐고 신우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고 하면서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학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고액 과외까지 해가면서 우리 학교 의대에 입학하고 싶어서 코피 터지게 공부했었다고요. 학원에 과외에 공부에만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의대는 못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입으로 공부를 곧잘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면 꽤 성적이 잘 나온다는 소린데 학원은 꿈도 못 꾼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잘하는 아이일수록 더욱 푸시를 해줘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우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학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전부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풀고 있는 문제집을 보면 탐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내가 보내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애가 난생 처음 저한테 단박에 진짜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뭘 사줘도 조용히 고맙습니다 하던 신우가 그런 반응을 하니까 말을 꺼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에게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했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내일 오후에 둘이서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등록을 해주겠다고 매월 학원비를 입금하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종합학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죽 다니고 싶었으면 미리 알아보기까지 했을까 싶어서 내일 저녁에 퇴근하면 학원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신우와 만나서 종합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학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남편하고 둘이 벌면서 못 내줄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보자고 했어요. 반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봐야 자기 수준에 맞는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학원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죠. 테스트를 보고 학원 선생님이 신우와 저를 붙잡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아이가 과외를 받고 있나요? 하시는데 저는 아닌데요 하고 대답을 했죠. 신우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일반 반이 아니라 특목고 아이들이 있는 반으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특목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으니까 신우를 보면서
아니, 그냥 대충 상위권이라며 하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그냥 해실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저도 신이 나서 막 천재냐고 장난을 치면서 어디 반이든 좋으니까 신우를 위한 반으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왕 학원 다니기 시작한 거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자고 했죠. 솔직히 공부도 잘하는데 해외 아이비리그 같은 거 도전해보면 좋잖아요. 떨어져도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부가 의사이고 집에 돈도 꽤 있는데 애 등록금 하나 못 내주겠나 싶고 거기다가 늦둥이 딸인데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신우를 시댁까지 잘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이 많이 늦었네? 하고 물어보길래 사실은 신우를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가 공부 잘하는 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의외라는 듯이 걔가 공부를 잘해? 이러는 겁니다. 제가 혀를 쯧쯧 소리가 나게 차면서 동생한테 관심을 좀 가지라고 했어요. 막둥이 동생 예뻐할 줄도 모르고 공부 잘하는 것도 모르냐면서 학원은 왜 안 보내주냐고 타박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더 놀래면서 아니, 그 나이에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다 학원 다녀야 하지 않아? 그래야 성적도 오르고 하잖아. 나는 그 나이에 과외를 몇 개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진짜 누가 누구 보고 할 소린지. 지 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학원 보내주기로 했다고요. 매달 학원비도 내가 내줄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놀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늦둥이 동생이라서 관심 없을지 몰라도 오빠가 되어서 그런 건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시무한테 구박받는 것도 불쌍해 죽겠다고 당신은 고액과외 받았다면서 신우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특목고 다니는 애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공부한다 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학원 보내고 특목고 준비했으면 아이비리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 풀이 죽어서 전혀 몰랐다고 부모님한테 들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버럭했죠. 저라고 시부모님한테 들었겠냐고요. 신우한테 물어보니까 바로바로 이야기 나오더라. 애한테 관심을 좀 가지고 잘해주라고 했어요. 신우도 아직 앤데 주눅 들어서 그러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남편도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달은 다른 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보낸 지 한 달쯤 다 되어서 학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당연히 다음 달 등록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신우가 학원을 일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만두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 연락처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놔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았어요. 혹시 신우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남편이랑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가 웬일이냐고 하시길래 신우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방문을 열었더니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픈 기색은 없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괜한 헛바람 넣지 말라고요. 무슨 헛바람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애를 왜 학원에 보내주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네요. 아니, 신우가 공부도 잘하고 욕심도 있으니까 당연히 보내줘야죠. 시부모님이 챙겨주질 않으니까 제가 한 건데요.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다 쓰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같은 대학 나와서 시시하다가 결혼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때 마침 골이 아프다는 표정을 하고 시부가 방에서 나와서 한숨을 푹 내쉬며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죠. 딸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신우 공부 엄청 잘한대요. 학원만 꾸준히 다녀도 해외 유명 대학은 그냥 갈 수 있는 성적이랬다니까요. 예, 며느리야. 챙겨줘서 고맙다. 학원은 내가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딸 공부 잘하는 걸 미리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 딸은 무슨 얼어 죽을 우리 딸이야? 저는 시모의 큰 소리에 너무 놀랐죠. 신우는 바짝 얼어있고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시모가 어디서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지 시부한테 막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아주 좋겠어. 어? 그래. 내 아들은 나 닮아서 머리 나빠가지고 겨우겨우 돈질알해서 좋은 대학 갔다 이거지?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그렇게 폄하한 적 있어? 저는 이게 전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고 신우는 손을 벌벌 떨고 있길래 제가 가서 신우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 꼴도 보기가 싫었는지 신우를 표독스럽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혀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순간 저한테 하는 소리인가?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신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시부는 애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시모를 타박하고 있었고요. 시모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신우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꼴도 보기 싫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내가 쟤 볼 때마다 당신이랑 붙어먹은 그년이 생각나서 돌아버릴 것 같아. 애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까지도 지금 제 편 드니? 이 집안에 내 편은 없는 거야? 저는 가족 싸움으로 번진 모습에 놀라서 일단 시모도 남편도 시부도 진정을 하시라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일단락을 시키자 시모가 갑자기 엉엉 통곡을 하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이 집구석 너무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라 나가보라고 시키고 신우에게 그만 울고 진정하라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대충 짐작컨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고 있었죠. 엉망스럽기 그지없는 시부가 술을 꺼내오시더니 콸콸 컵에 따르시더라고요. 신우한테 가서 자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한 뒤 시부 앞에 앉아서 저도 술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는 술을 주시면서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시모가 왜 화를 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시부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 낳아온 자식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이랑은 이복남매였던 거였어요. 신우네 친모는 신우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시부는 차마 자기 핏줄을 고아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입적으로 시켰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시모는 호텔에 모시고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집에 가자고 피곤한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신우가 왜 그렇게 집에서 눈치를 봐야 했는지 남편이랑 왜 이렇게 대면대면한지 알게 되었죠. 저는 시부에게 제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이 죄인 맞네요. 신우를 낳아서 딸로 키우기로 했으면 울타리가 든든하게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제 남편까지 모두 저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는지 남편도 시부도 무척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본인이 내가 죄인이야 하는 거랑 남이 너는 죄인이야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요. 시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술만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할 말은 끝까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공부도 엄청 잘하던데 남편이 의대 못 갔는데 신우가 의사라도 될까봐 어머님이 공부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까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다 쓰냐요? 저도 남편이랑 같은 대학 나온 건데. 그 생각은 차마 안 하셨나 봐요. 둘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제 속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여기에 신우를 두고 가봐야 어차피 신우의 삶은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신우가 이복 동생인 걸 숨긴 것도 괘씸했고 지금 아니면 제가 신우를 빼올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 소리 못하고 제 눈치를 보는 두 남자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우 눈치 보고 구박받게 만들 거면 그냥 제가 데리고 가서 살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상의도 없이? 상의? 당신도 방관자야. 동생이 구박받고 눈치 보고 힘들어할 때 피가 반이라도 섞였으면 오빠가 나서서 막아줬어야지. 도대체 몇 년을 나 몰라라 이러고 산 거야? 아버님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주. 내가 신우 데리고 갈 테니까 생활비만 보태주세요. 애 공부시킬 돈은 있죠? 그러니까 그제야 시부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신우 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했지만 신우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신우 방 문을 벌컥 열고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애가 훌쩍거리면서 마지못해 일어나더라고요. 신우 보고 당장 짐 싸라고 학교 책가방이랑 교복도 싸고 당장 며칠 동안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나머지 물건은 내가 쉬는 날 옮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짐 싸라고 하니까 남편이 슬쩍 와서 진짜로?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무슨 빈말하는 줄 아나 싶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없어 뭐가 없어.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게 신우한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신우 입장에서는 차라리 고아원에 들어가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네가 오빠냐? 어? 신우, 멍하니 있지 말고 당장 짐 싸. 나랑 가. 그러니까 신우가 헐레벌떡 짐을 막 챙기더라고요. 짐을 챙기는 걸 보고 시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순종적으로 굴었던 신우였으니까요. 싫다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고요. 그러더니 짐을 잘 챙겼는지 시부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내 손을 잡더라고요. 그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 남편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신우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도착해서 제가 신우가 쓸 방을 내어주고 침구를 꺼내주었어요. 침대가 필요하면 사주겠다고 하니 시댁에 있는 거 들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낡은 침대였는데 새 거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생필품도 일단 사다 주겠다고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당장 필요한 건 다 들고 왔다면서 주섬주섬 짐을 풀더라고요. 글쎄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사다 준 화장품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직 반이나 남았더라고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걸 아껴서 발랐던 거예요. 그게 언제적 사준 건데 제가 마음이 짠해서 신우한테 팍팍 쓰라고 다 써야 또 새 거 살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애가 울면서 웃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한 건지 신우한테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신우에게 앞으로 집은 여기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학교가 좀 멀어진 게 흠이긴 했는데 제가 출근길에 태워다 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래요. 제 회사가 신우 학교를 들렸다 가면 돌아가야 했거든요. 남편이 가는 길에 자기가 내려주면 된다고 신우 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구박도 안 하고 학원도 보내주겠다고 등록도 내일 당장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무는 끝까지 복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퇴근하고 가니까 시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무서웠는지 끝까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었어요. 제가 여기는 왜 오셨냐고 물으니 시무가 저를 째려보면서 전현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시부와 남편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남편이야 퇴근길이었으니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았고 시부가 빨리 집으로 와주길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집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무가 집으로 달려들어와서 신우 머리채를 확 휘어잡는 겁니다.
네가 혼외자인 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서 여길 왔지? 저는 머리채를 잡는 시모를 말리기 위해 시모의 등짝을 때리면서 말렸고 신우를 제 등 위로 숨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애를 구박하냐고, 신우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요. 네가 내 마음을 뭘 안다고 제 편을 들어? 네 남편이 밖에서 애 데려오면 너는 안 이럴 것 같아? 저도 솔직히 위선인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애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냐고, 보기 싫대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가 또 문제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하고 시부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무와 신우와 제 꼴을 보고는 시부가 단단히 결심한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며느리 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됐다는 걸 알겠더라. 내 딸인데 내가 울타리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마누라 눈치 본다고 그것도 못했어. 이제 그만합시다.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삽시다, 우리.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 이혼이라고 했어? 뭘 잘했다고? 잘한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삽시다, 우리. 그 말을 끝으로 나가버리는 시부를 시모는 황망한 얼굴로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신우 꼴을 보더니 맞은 거냐고 애를 왜 때리냐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시모 절대로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테니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신우를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저는 출산을 했고 시부모님은 정말로 이혼을 하셨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시부한테 잘못했다고 연락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시부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답니다. 신생아를 키우면서 신우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신우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우가 고3일 때 우리 아이가 울고불고 많이 힘들게 하긴 했지만 유학은 가지 않을 거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유명한 대학 의예과에 합격했고 시부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자기를 닮아 똑똑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시부에게 핀잔을 주고 있고요. 신우는 저를 만나 정말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우가 시집을 갈 때까지 오래오래 불화 없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